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하는의 원작 소설 줄거리를 결말과 외전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요. 제가 줄거리 요약을 짧게 진짜 잘하는데 지금 거신 전하는 사건과 감정선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서 걸을 타선이 없더라고요. 백사원이 숨기고 있는 은밀한 비밀의 정체, 협박범의 진짜 정체, 그리고 희주 언니 이나가 사라진 이유, 백사원과 홍희주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까리한 얼굴로 종군 기자, 정치부 기자, 앵커를 하다가 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된 백사원은 차기 대권주자 백의용의 외아들입니다. 백사원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청와대의 얼굴이 된 완벽한 남자였죠. 하지만 백사원과 정략 결혼을 한 수어통역사 홍희주는 남편인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기꺼이 버림받고 싶었어요.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백사원의 조부인 백장호는 대선에서 3번이나 낙선하자 아들인 백의용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의 딸내미와 손주를 결혼시키고자 했습니다.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던 언론사 역시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 백사원의 진짜 약혼녀였던 희주의 의붓언니 홍이나가 사라지면서 대타 신부가 된 희주는 철저히 믿지고 들어가는 굴욕적인 계약 결혼을 하게 됐죠. 희주는 신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대선 기간에 이혼을 할 경우 위약금 20억을 지불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백사원은 결혼식 날 희주에게 너는 내 쪽에 인질로 보내진 것이니 우리가 부부라는 착각은 버리라고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죠. 애초에 희주는 9살에 당한 교통사고 이후 실어증으로 입을 닫고 살았기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백사원은 한결같이 무심했고 냉정했으며 희주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대화 없이 지낸 지 3년, 희주는 자신의 차에 탄 채 납치를 당하는데요. 납치범은 백사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자신이 직접 개조한 음성 변조가 되는 협박폰으로 희주를 인질 삼아 백사원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백사원은 아내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도 몸값 협상은 없다고 싸늘하게 대꾸하고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하고 법정에서 보자며 전화를 매정히 끊어버렸죠. 그 순간 희주 안에서 수년간 꾹꾹 눌러왔던 우라와 분노, 깊은 빡침이 폭발했고 희주와 납치범이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하천변으로 굴러떨어지게 돼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청와대 대변인 백사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희주는 어금니를 악다물고 차체에 낀 다리를 빼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주워들어 유리창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굳어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은 서투르지만 앙칼진 도끼가 섞여들었죠. 희주는 인질범이 두고 간 협상폰을 손에 쥐고 남편을 협박해 백사원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 위약금 20억을 지지 않고 정략 결혼을 깨겠다고 결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백사원은 그런 희주에게 오늘 누가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시답잖은 전화를 받았다며 있으나마나하게 굴고 다시는 내 귀에 언급되지 말라고 감정 한 톨 들어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사원은 대변인이 된 후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에 그 어떤 목소리도 그 어떤 내용도 백사원에게 조금의 타격도 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홍희주라는 한 단어가 계속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사원과 희주의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었기에 협박범이 홍희주를 알고 있는 것도 찝찝했죠. 백사원은 집무실에 놓여있는 붉은 노을 사진을 바라보며 장난질하는 새끼한테 선처는 없을 거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듯 협박범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홍희주의 친모인 김연희는 클럽 가수 출신으로 남편을 버리고 청운일보 홍혜경 회장의 정부에서 후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클럽 뒷방에서 자란 8살 희주는 순식간에 청운일보 둘째 딸이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홍 회장의 친딸 홍인아는 귀를 크게 다쳐 청각을 잃었고 김연희가 낳은 돌베기 막내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희주가 유일했죠.
이에 김연희는 홍 회장 친딸은 장애가 생겼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은 죽었는데 생판남인 너만 멀쩡하면 어떡하냐며 너만 정상이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회장님이 널 동정해야 너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라고 9살 딸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렇게 희주는 실어증인 척 입을 다물었고 큰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게 됐어요. 이후 희주는 귀가 들리지 않는 이나에게 통역해주기 위해 수어를 배웠습니다. 그 집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다는 굶주림이 어린 희주를 궁지에 몰아 새벽까지 손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희주는 말을 하지 않는 수어 통역사가 되었고 저를 둘러싼 세계가 가끔은 수족관처럼 느껴졌죠. 희주는 권력의 정점에 서겠다는 백사원의 야망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을 인질로 삼아 그 잘난 얼굴에 먹칠을 해주겠다고 협박해야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희주는 406 발신번호가 찍히는 납치범의 핸드폰으로 백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오래된 약혼녀를 버리고 예비 처제랑 결혼을 한 사실을 폭로해버리기 전에 홍희주를 버리고 너의 원래 약혼녀를 데려오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사원은 협박범을 추적하기 위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오늘도 내 아내는 그쪽 손에 죽는 거냐고 빈정거리며 통화에 우위를 차지해버리죠. 이에 희주는 사원이 협박범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홍희주 자동차가 폐차된 걸 알고 있냐고 물으며 그날 너의 아내는 진짜로 납치를 당했다고 비참했던 기억으로 사원을 압박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에 백사원은 희주의 몸에서 작은 생채기들을 짚어내며 진짜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협박범의 말을 믿기 시작하죠. 9살 희주는 교통사고가 나기 전날 홍 회장의 집에서 15살인 백사원을 처음 봤습니다. 백장호는 손주인 백사원을 유별나게 아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기에 친척들마저도 백사원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눈매를 하고 있는 차갑게 굳은 사원은 구석에서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고 희주는 15살 오빠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똥노래를 불렀습니다. 9살 눈에는 똥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거 아시죠? 이에 사원은 너 노래 되게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12살이 된 희주는 백사원이 이나 언니가 어른이 되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18살이 된 사원은 악에 받쳐 신음하던 소년이 아니라 무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무총리 손자의 모습이었죠. 백사원에게 두 번째 협박 전화를 건 희주는 검은색 가터벨트 스타킹을 신고 있는 자신의 허벅지 사진을 전송하며 공직자 아내가 문란한 유흥을 즐긴다고 찌라시를 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백사원은 그 애가 얼마나 정직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며 협박범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이에 순간 욱 스위치가 눌러진 희주는 남편이란 작자가 홍희주 허벅지에 특이한 점이 있는 거 몰랐냐며 관심이 없던 거냐 아니면 벌려본 적이 없는 거냐 그 허벅지가 가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말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선잠이 들었던 희주는 수면 등도 켜지 않은 어둑한 실내에서 남편의 인형을 발견하고 눈을 뜨게 되죠. 사원은 조소를 머금은 채 희주의 다리를 덥석 잡으며 내가 뭘 확인하고 싶은지 알면 넌 까무러칠걸? 내가 모르는 홍희주는 있을 리 없는데 요즘 너의 이름이 미치도록 거슬려 라고 말하고 전문 확인하지 않은 채 방을 나가버립니다. 화가 날수록 더욱 차가워지는 백사원은 협박 전화를 받은 후 조용하고 견고했던 영역이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을 확실히 통제하고 이끌어왔던 백사원에게 이런 류의 진동은 불쾌한 쪽에 가까웠죠. 사원은 세 번째 협박 전화를 받은 날 내가 주둥이에 개껌이라도 물려줄지 기대하며 내 발 꿇고 기다리라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고 다음날 아침 결혼 이후 처음으로 외박을 한 사원은 탄내를 가득 몰고 집으로 돌아와 다짜고짜 희주의 허벅지를 확인합니다. 희주의 허벅지에는 사진과 똑같은 새빨간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사원이 희주의 허벅지를 확인한 건 지난밤 진짜 협박범이 백사원의 집무실에 불을 지르고
했고 모자챙을 슬쩍 들어 천장에 있는 CCTV를 쳐다보며 사원을 도발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휘어진 눈매는 어딘가 익숙함이 있었죠. 이에 백사원은 그동안 희주에게 걸려왔던 협박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방화범의 목소리에 언론을 뿌렸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언론에 주무르는 건 그의 전문이었거든요. 사실 사원은 청와대 안에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국가 권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고위직 간부들의 정보와 찌라시를 독식하고 거래하며 재난과 음모를 기획하는 TF팀을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사원은 이런 자신에게 감히 추문을 운운했던 협박범이 더 우스웠습니다. 졸지에 6명을 유독가스에 질식시킨 방화범이 된 희주는 백사원에게 협박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진짜 납치범이 희주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왔죠. 납치범은 일부러 406폰을 차에 두고 내린 후 도청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남자는 앞으로도 쭉 내 목소리가 되어 백사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이혼을 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도 대신 받아달라고 협박하며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에 걸린 희주 친아버지의 어금니를 4개나 뽑아버립니다. 사원은 희주의 친부까지 건드린 협박범에게 분노했고 이에 희주는 사원이 자기 대신 화를 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갑기만 한 남편에게 공감이란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속수무책으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년 만에 희주의 목소리를 듣게 된 사원은 한동안 모든 게 정지된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 줄 아는 애가 그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았던 것이 속상했거든요. 사원은 희주에게 난 노래는 못해주니까 나머지는 차에 가서 울라며 한쪽 눈매를 찡그리고 신락 같은 웃음을 흘립니다. 이후 백사원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홍희주를 모욕하는 아버지에게 희주는 아버지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세워 제 목소리를 통역하도록 만들 거라며 아버지의 대선을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청와대 수어 통역사 면접 공고를 알려주며 아버지의 선거 트럭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옆자리를 따내라며 명령 아닌 명령을 하죠. 희주가 4번째 협박 전화를 건 날 사원은 홍희주를 버리고 정략 결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협박이 꼭 너가 그 애를 내게서 갈취해 가려는 것처럼 들린다며 당신이 전에 희주와 사귀었든 현재 상간남이든 당신이 희주에게 뭐로 불렸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나는 그 애를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사원은 백장호의 친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백장호가 70에 본 혼의 자식으로 백의용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백장호의 친손주인 백사원은 4살에 처음으로 고양이를 죽이고 고작 12살에 사람을 4이나 죽인 사이코패스였어요. 백장호는 손주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는 손주를 교정하기 위해 절대 집 바깥으로 손주를 내보내지 않았고 손주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가방 안에 시신을 넣어 사유지 낚시터에 버리며 살인을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사원은 달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백장호는 차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 어떤 잡음도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12살인 손주 백사원을 직접 낚시터에서 죽이고 혼외자인 지금의 사원을 백사원의 자리에 갈아 끼웠죠. 낚시터에서 자란 사원은 백장호가 진짜 백사원을 죽이는 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애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그날 밤 새까만 강가에서 배운 백사원은 숨을 죽이고 백장호를 따랐죠. 언젠가 백장호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 이기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사원은 숨죽이고 버텼습니다. 한편 진짜 백사원의 부모인 백의용과 심규진은 진짜 사원이 죽고 가짜 사원이 나타나자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집에 들일 수는 없다고 반대했죠. 이에 백장호는 며느리 심규진에게 괴물 같은 아이를 낳고 키운 주제에 너가 무슨 자격이 있냐며 너 또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다면 내 며느리답게 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심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백사원의 행동을 사사건건 통제하며 완벽한 아들이 될 것을 강요했죠. 죽은 아이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원은 음식조차 씹을 수 없게 됐고 날이 갈수록 골마갔으며 밤마다 진짜 백사원 대신 자신이 강물에 빠져 죽는 악몽을 꿨어요. 그런 사원을 버티게 해준 건 새벽 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손을 움직이는 홍희주였습니다. 사원의 방에서 옆집에 사는 희주의 방이 잘 보였거든요. 어김없이 그 아이 대신 강에 빠지는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홍희주가 창가에 앉아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희주의 손짓을 보면서 꿈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살아가려는 희주가 경이로웠죠. 또한 세상은 늘 탐욕스럽고 시끄럽고 성가셨는데 조용한 희주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고 숨이 쉬어졌어요. 희주의 침묵은 세상 모든 게 지긋지긋했던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소리가 됐죠. 이후 집을 떠나 있기 위해 내전 지역인 아르간으로 해외 파병을 지원한 사원은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희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진첩에는 전부 희주 얼굴인 노을 사진이 새붉게 가득 차기 시작했죠. 한편 희주는 사원에게 협박 전화를 하면 할수록 사원이 겉으로는 냉정하게 그녀를 무시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내를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협박범이 된 희주가 사원에게 홍희주는 부잣집이 안락해서 비겁하게 돈에 굴복한 홍이나의 별책부록 해설책 같은 거라고 말하자 사원이 그 아이는 그저 엄마를 사랑했던 거라고 그 애가 똑같은 손동작을 몇십 몇백 번 반복하면서 지금의 어른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내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희주가 견딘 그 시간은 투쟁이었고 홍희주는 부록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말했거든요. 한편 사원은 희주 친부의 어금니 사건을 조사하다가 희주가 말을 한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목소리 변조 파일을 풀어 406이 실제로는 여자였다는 걸 알아냈죠. 또한 희주의 목소리와 협박범 406의 목소리가 76%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사원은 협박범의 목소리가 희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후 희주는 청와대 수어 통역사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문제는 백사원의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희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희주는 백사원의 브리핑 영상을 수천 번씩 보며 수어 연습을 해왔거든요. 희주는 어려서부터 백사원을 좋아했지만 언니의 약혼자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기에 그의 목소리, 그의 호흡, 그의 표정 등 쉽게 발견하고 주울 수 있는 그의 조각들을 긁어모으며 백사원을 향해 조용히 집착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백사원을 따라하고 연습하고 파헤치며 희주는 백사원의 숨결 하나하나에 나를 맞춰왔죠. 백사원의 입만 봐도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자음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정도였기에 희주는 쉽게 청와대 신입수어 통역사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희주는 워크숍 도중 산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희주는 자신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기에 406 폰으로 백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죠. 이에 사원은 406이 홍희주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진짜 협박범과 희주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희주를 안심시키며 내일도 나한테 협박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희주를 구조해내죠. 그렇게 방언에서 깨어난 희주에게 사원은 키스를 퍼부었고 너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백사원은 자신이 모든 걸 알아챘다는 것을 숨기고 희주에게 걸려온 406 전화 통화에서 능글 섹시 폭탄을 터뜨리고 아내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또한 현실의 희주에게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에 사원에 대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던 희주도 솔직하게 사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가집니다. 희주와 사원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듯 싶자 진짜 협박범은 금붕어를 반으로 잘라 그 안에 USB를 담아 백사원에게 보냈습니다. USB 안에 담긴 협박범의 정체는 죽은 줄 알았던 진짜 백사원이었죠.
한편 희주의 의붓언니 홍이나가 외국에서 귀 수술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이나가 결혼식 전에 말도 없이 사라진 건 백사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이나는 약혼자를 소개받았던 자리에서 백장호 의원에게 이 오빠는 옛날에 내가 본 백사원이 아니라고 얼굴이 다르다고 말해버렸고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백장호가 비밀을 알아버린 이나를 죽이려 했던 거였죠. 그렇게 이나는 자신 때문에 어린 남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으나 두 집안은 이미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기에 이나의 의견은 묵살당했어요. 이에 이나는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기에 결혼식 전날 백사원을 찾아가 결혼식을 무산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했죠. 근데 백사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면전자 셋째랑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너의 여동생을 너 대신 주면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나는 자신만 생각하고 희주를 팔아 도망쳤죠. 하지만 남동생도 죽여놓고 희주까지 들이민 자신이 끔찍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귀국한 거였어요. 이나에게 이 말을 들은 희주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백사원이 아니라는 것, 백사원이 자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둘 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순간 희주에게 협박범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협박범은 빼앗긴 이름, 자리, 명예 전부 되찾겠다며 희주에게 백사원의 자백을 받으라고 협박하죠. 그날 밤 사원은 희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백사원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투명한 강물 속에서 그 애가 익사하는 걸 보고 있기만 했다고. 그리고는 희주에게 돈이 잔뜩 든 통장을 건네며 국내든 해외든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홍 회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애정을 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만 받고 자유롭게 살다가 90이 되면 그때 조금은 날 떠올리고 100이 되면 날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백사원은 고 백장호 특별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백장호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 온 진짜 백사원은 가짜 백사원에게 여기서 너 모든 죄를 시인하고 너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홍희주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진짜 백사원은 가짜 백사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그 이름은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가짜 백사원은 영원히 남의 이름으로 살 생각은 없었기에 백장호가 임종한 후 이 집안에 대한 자료를 은밀히 수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치부를 희주가 알게 되는 게 겁이 나서 이 이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가져야겠다는 생경한 욕심을 갖게 됐죠. 그러나 친부의 살인죄와 의도된 교통사고를 알기에 희주에게 감히 사랑을 운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희주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보고 있을 순 없었기에 홍이나와 협상해 희주와 정략 결혼을 했고 부부라는 착각은 버리라고 했던 건 사원이 자기 자신한테 했던 다짐 같은 거였죠. 사원은 협박범이 제 조카인 진짜 백사원임을 알게 된 순간 거짓 위에 일군 삶은 주인이 나타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다른 백사원이 희주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두 명의 백사원 모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 무대 위에서 가짜 백사원은 오늘부로 백사원이란 이름은 종식될 거라고 말하며 자신은 백의용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 고 백장호 의원이 70에 본 혼의 자식임을 밝히고 백장호 의원과 그 일가의 살인죄 및 비리를 모두 고발합니다. 그 순간 백장호 기념관이 폭발하는데요. 건물을 폭파시킨 건 백사원의 친모인 심규진이었습니다. 협상 전문가이자 범죄 심리학자인 심규진은 괴물을 낳았다는 시아버지의 모욕을 참고 때를 기다리며 바짝 엎드려 살았어요. 가짜로 들어온 소년이 완벽하게 자라 내 아들 백사원의 이름을 드높여주는 순간에 그를 죽여 내 아들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줄 생각이었죠. 한편 진짜 백사원이 살아있었던 건 물에 빠진 날 낚시터지기가 백사원을 건져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백사원은 꽤 오랫동안 뇌에 산소가 가지 못했기에 기억을 잃고 살다가 몇 년 전 기억이 돌아왔죠. 심규진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교도소에서 만났는데요. 아들은 다수의 폭행죄와 살인 미수로 형을 살고 있었고 손톱끝이 까맣고 비
비린내가 났죠. 신규진은 아버지 백장호가 아들을 죽였다는 진실을 들은 순간 10수년 전 아들의 죽음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고통 대신 해방감을 느꼈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골칫거리 친아들도 유능한 가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둘 다 그냥 죽여버리기로 생각했죠. 진짜 백사원을 통해 희주에게 406 핸드폰을 주게 만든 것도 심규진이었어요. 또한 산에서 희주를 밀어버린 건 백사원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던 대변인실 별정직 행정관 박도재였습니다. 심규진은 박도재의 여동생을 죽인 게 백사원이라고 말했기에 박도재는 당연히 가짜 백사원이 여동생을 해쳤다고 생각해 줄곧 진짜 범인을 돕고 있었어요. 폭발 사고 후 희주는 시신을 찾지 못한 백사원의 장례식을 치르며 자신이 정략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백사원을 갖고 싶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친모에게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날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00일이 지난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번호 675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에 희주는 100이 되면 날 찾아와 달라고 했던 백사원이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희주는 사원을 찾기 위해 국제수어 통역사 자격으로 내전 중인 아르간 공화국으로 가고 결국 사원을 찾아내죠. 박도재의 배신을 알아챈 백사원은 폭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폭발 직전 몸을 피해 살았지만 백사원이라는 이름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은 척 몸을 숨겼었습니다. 이후 희주와 사원이 탄 차가 공격을 받아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희주는 강을 무서워하는 사원을 구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그를 바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원의 사진은 빳빳하게 경직되어가며 패닉의 징조를 보였죠. 희주는 다급히 그의 얼굴을 붙잡고 턱에 새끼손가락을 톡톡 두들기며 괜찮다는 뜻을 가진 수어를 하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던 사원은 이내 멍한 눈으로 그녀를 꿈처럼 바라보았죠. 희주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수면 끝 빛이 보이는 곳으로 발차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내 정신을 차린 사원은 그녀의 턱에 새끼손가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같은 언어로 말하는 순간이었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사원의 숨은 희주였어요. 이후 사원은 희주에게 죽은 언어라는 버려진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희주는 언젠가 함께 보았던 노을처럼 붉은 줄을 피어내는 불꽃교를 써 백교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희주에게 붉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건 교원의 불꽃이었으니까요. 어항에서 나온 희주와 강물에서 나온 교원은 이제 드디어 함께 숨을 쉬게 되었죠. 이후 교원은 백장호 일가의 재판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희주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조카의 이름으로 대신 살아왔던 한 남자의 가짜 인생이 활자를 타고 특집 기사로 뻗어나갔습니다. 백장호의 피해자에서 무역회사 폐랍 사건의 숨은 공신으로 백교원은 각색된 서사를 무기처럼 두르고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등장하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